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 반도체죠.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하면 주력 제품인 AI 가속기를 앞세워서 첨단 AI 반도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데요. 이런 엔비디아의 독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아보고 차세대 주목해볼 반도체 기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는데요. 산유국은 우리나라의 오랜 꿈이었죠. 그런데 자원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자원을 축복으로 바꾼 노르웨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식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해서요. 지금 2,857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악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악재는 아닐 것 같고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밤사이 이제 빅테크주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국내 증시에도 그 여파가 크게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 요즘엔 엔비디아가 가장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도 5%대 급락했고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다 2%대 이게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가장 낙폭이 컸던 곳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악재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8월에 공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10월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만 8%가 급락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런 그렇죠. 의구심이 다시 증폭이 된 거죠. 네. 이처럼 미국 증시를 이끄는 이제 이른바 M7이 줄줄이 하락을 하면서 투심이 사자에서 팔자로 좀 급격히 바뀐 면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익 실현 매물까지 좀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가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1% 넘는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3.65% 하락을 하면서 84,400원까지 좀 떨어졌고요. 요즘 그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9만 전자까지도 바라봤었는데 다시 또 84,000원대 되돌아가게 됐고 이 밖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주들도 오늘은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식시장 조정 받긴 했지만 미국도 우리나라도 일단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이제 켜놓은 게 확인이 됐죠. 밤사이 되게 중요하게 시장이 주목했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최신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CPI였는데요. 네. 이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환호할 만한 일인 거죠. CPI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을 했고요.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건 전월 대비 기준으로 해서는 0.1%가 하락을 했어요. 네. 이게 전월비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 게 2020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봐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게 그동안 C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던 그 이유가 주거비였거든요. 주거비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서 좀 이 CPI가 계속해서 높게 나온 경향이 있었는데 이 주거비도 지난달에는 3년 내 최저치로 떨어진 게 확인이 되면서 드디어 미국 연준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거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에 임박했다 이런 신호들이 나왔고 이 때문에 미국 연준도 정말로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 임박했다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금리 인하 시점으로 시장에서 가능성을 높게 봤던 때가 9월 FOMC 회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CPI 결과가 나온 뒤에는 더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전망들이 나오는데 당장 이달부터 금리 인하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3차례까지 금리 인하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등장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다고요? 네, 오늘 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 그린북 7월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북은 이제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담은 보고서이고 매달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그린북에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했다. 그래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자, 이 평가에서 주목할 것은 먼저 물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는 물가 상승세 둔화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달에는 물가 안정 흐름이라고 바꿨습니다. 좀 더 인식이 좋아졌군요. 그렇죠. 낙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내수에 대한 인식인데 내수가 회복되면서 이게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린북에서 이 내수 회복을 언급한 게 석 달째거든요. 네. 근데 이 내수 회복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판단과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인식이 평가가 좀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회복세 있지 않다고 지금 KDI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정반대의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KDI도 정부랑 똑같이 매달 경제 동향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거든요. 최근 7월 경제 동향을 KDI가 내놨는데 거기서는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을 정부는 이제 3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KDI와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되는 진단들을 계속해서 내수 관련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그린북과 관련해 이제 정부의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네. 내수 진단 차이가 왜 이렇게 있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내놓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표를 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KDI는 전년 동월비로 판단을 하고 네. 정부는 전년 동월비가 아니고 전기 대비로 판단을 한다. 기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 차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이제 1년 전과 이걸 비교를 할 경우에는 중간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기 대비 기준이 흐름을 볼 때에는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내수에 대해서 정부의 판단이 맞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좀 돌려 말한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KDI가 여기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죠? 네, 결정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오늘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시간당 11,120원, 네. 경영계는 1030원을 제시를 했고요. 투표를 해서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를 받아서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30원, 올해보다 1.7% 인상된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월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 네.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빨리 결정된 겁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제 제시한 최초안을 보면요. 네. 9,960원으로 일단 경영계는 동결안, 노동계는 12,600원, 27.8% 인상안이었고요. 이게 4차례의 수정안을 제시를 해서 간극이 완전히 좁아지질 않아가지고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네. 그 구간이 10,000원부터 1290원 사이였습니다. 이걸 제시를 해서 이제 오늘 투표를 통해서 최종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네. 인상률은 1.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이 되겠고요. 어쨌거나 10,000원 넘긴 게 처음이네요. 처음입니다. 네. 역사적인 10,000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고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고요. 네. 그 10,000원 절반인 5,000원대로 올라선 게 2014년도인데 그 이후로도 11년 만에 이제 10,000원이 된 겁니다. 네. 경영계, 노동계 지금 반응 어때요? 양측 모두 일단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 예. 일단 경제단체들이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중소 영세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10,000원 넘은 건 아쉬운 결정이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일단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라는 데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도 경영계는 감지가 되고요. 네. 오히려 자영업자 단체들은 일단 업종별 차등종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랬죠. 올해도 네. 이게 무산된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네. 또 하나
주휴수당, 주말과 휴일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이게 계속 논쟁적이에요. 네. 그렇죠. 노동계의 경우에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다라고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상대적으로 강성인 민노총은 이번 결정이 졸속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민노총 측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설정에 반발을 해서 오늘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올 상반기 글로벌 주요국 증시의 랠리를 이끌었던 인공지능 바람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까지도 주도했었는데요.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한 3배 가까이 오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상반기에 코스피 상승률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한 종목이 AI 반도체 관련주였다고 합니다. 자, 이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이번 주 마련한 반도체 특집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저자죠.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반기에도 AI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일단 그 상반기에 소외된 대형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삼성전자, 향방에 대해서 우선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아주 깜짝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뭐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이제 실적이 네. 분기별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그동안의 반도체 상승 사이클 자체가 작년 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와 친구들이라고 하죠. 네, 이제 뭐 그런 국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나 뭐 한미 반도체 같은 네.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굉장히 같은 어떤 랠리를 보였는데 네. 이게 벌써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버 네. 인프라 쪽 사이클은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찼다. 이런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목에 찼다? 네, 네네. 그게 좀 상당 약간 부분 좀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네. 좀 많이 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건 AI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되잖아요. 기존에는 네.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이게 AI라는 게 우리 디바이스, 네. 그러니까 이제 PC라든지 네.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이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난달에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고 그리고 퀄컴의 이제 그 AI PC용 칩셋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연결이 되면 AI 반도체 사이클이 좀 더 강하고 길게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중간에 약간 시차가 있으면 서버 인프라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잘 릴레이가 되긴 되는데 그게 네. 안 될 경우에는 한번 울퉁불퉁하게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올 하반기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쪽이 아닐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이 상승 랠리에서 좀 소외됐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더 편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의 깜짝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영업이익을 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네. 네. 일단 원래 그 증권가 쪽에서는 거의 8조대 정도로 대부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1조, 2조 뭐 그 이상 많이 나왔는데 네. 결국 실적이 잘 나오게 된 원인은 반도체 부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실적 개선이 나왔었고요. DS 부문이라고 하죠. 이제 네.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6조 6천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아직 부문별 실적은 공개된 건 맞습니다.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6조 6천억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한 7조 정도 나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7조가 나왔는데 그러면 왜 전체가 6조 6천억이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시스템 LSI 그리고 네. 파운드리 쪽에서 한 5천억 정도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그 2분기 그 어닝 서프라이즈 그 실적을 기점으로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HBM. 네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등 뭐 다각도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해서 하반기에 말씀하셨지만 계속 기대를 해도 좋을지 아까 좀 약간 좀 부담 조심해야 된다는 또 표현도 하셔가지고요. 네. 네네. 일단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3E라고 합니다. 네. 이게 5세대 버전 제품인데요. 아. 네, 그게 원래는 8월에 퀄 테스트를 받고 이제 납품이 되는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일정은 아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8월은 같습니다. 코앞에 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발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연내에는 어떤 그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충분히 상승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그 우리 전통 메모리 있잖아요. 네. 우리 그 PC나 이제 그 일반 저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쪽 전통 메모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레거시 레거시라고 메모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레거시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좀 더 저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이제 HBM 승인 퀄이 나오면 네. 이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을 충분히 뚫고 10만 전자를 좀 우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한 3,200원 빠졌네요. 84,400원에 이제 종가 나왔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투자한 지는 꽤 오래됐나요? 어느 정도 된 거죠? 네, 뭐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네. 됐습니다. 이제 네. 됐는데 원래는 처음부터 굉장히 뭐 그 어떻게 보면 순항을 했었어요. 원래는 애플의 그 두뇌 칩인 이제 A 바이오닉 칩을 파운드리 수주를 100%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애플이 초창기에는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네. 파운드리도 삼성전자가 100% 담당하는 굉장히 좋은 이 구조였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이 이제 경쟁 제품인 아이폰의 경쟁 제품인 갤럭시 S를 네. 내놓고 그리고 갤럭시 S의 두뇌 칩 역할을 하는 엑시노스라는 칩을 네. 내놓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주는 설계 도면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대만의 TSMC를 네. 끌고 와서 이제 경쟁을 시키기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세계 1위는 지금 그 TSMC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맞습니다. 점유율에서는 꽤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때요? 몇 년 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네. 시스템 반도체 1등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그 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 TSMC가 한 53%, 네. 그 정도 점유율이었고요. 네. 삼성전자가 한 18%, 네. 19%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보면 TSMC가 61% 네. 정도 되고요. 예. 삼성의 점유율은 한 11%대로 오히려 더. 왜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그게 이제 지금은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네. 그 AI 가속기라고 하는 AI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단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모바일 시대 때의 칩하고 다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후공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쪽을 TSMC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지금 AI 반도체 수혜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돼 있기 때문에 점유율 네.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네, TSMC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뭐 아시아 기업 최초로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를 찍기도 했었죠. 네네 맞습니다. 네,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가 이렇게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한 2.5배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시총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지금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삼성이 한 500조대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고요. 네. 지금 TSMC가 1조 달러를 찍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거의 뭐 그 정도
두 배에서 두 배, 네, 2.3배, 2.2배.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 이제 그 TSMC는 AI 반도체 열풍으로 그 몸값이 더 올라갔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더 지위가 공고해질 거라는 그런 분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 특히나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 격차를 좀 좁히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네. 오히려 그게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네, 기술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TSMC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도 지금 계속해서 파운드리 가격, 특히나 5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은 마음껏 가격을 인상하고 있고요. 네. 가격을 인상하면 수익을 많이 내겠죠. 네. 그럼 수익이 많이 쌓이면 이걸 또 다음 세대 선단 공정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AI 가속기 개발 자체 개발에 나선 그 빅테크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큰 위협이 되는데 사실 반도체 수탁업 생산업체인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일감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이 질주에 정말 가속이 붙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TSMC가 워낙 잘하지만 네. 그래도 TSMC가 지금 주문이 몰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순번이 굉장히 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맛집을 찾아갔는데 2시간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대기 순번표가 너무 기니까 옆으로 좀 그 옆집에 있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같은 네.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완전히 예상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그럼 TSMC와 견줄 만한 글로벌 어떤 경쟁 업체라면은 손꼽을 만한 게 없다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일단 이제 그 3나노, 4나노 수준의 어떤 첨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네. TSMC를 제외하면 삼성 파운드리와 그리고 인텔 정도밖에 없는데요. 인텔은 근데 사실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는 3나노, 4나노까지는 양산을 해본 경험은 있기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능이나 네. 어떤 우리 생산 수율이라고 하죠. 만약에 100개를 투입해서 거기서 양품이 몇 개 나오냐. 네, 네. 네, 그 수율에서 사실 TSMC하고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텔은 검증된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셨어요? 인텔은 원래 그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고 자기네들이 생산을 해봤기 때문에 네. 자사 칩은 만들어봤는데 네. 외부 고객이 그 팹리스 회사가 네. 설계도를 주면 만들어주는 걸. 네, 그 경험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네, 그런 첨단 공정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약간 의문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AI 반도체 흐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 그 월가의 시장 분석 업체인 뉴 스트리트 리서치인가요? 여기서 그 엔비디아 주식 투자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너무 많이 오른 대형주에서 최첨단 밸류체인 쪽으로 좀 관심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어쨌든 간에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약간 좀 비슷하게 보는 뷰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요. 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를 선반영해서 주가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의 지난 실적과 지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요. 네. 매출 성장률이나 성장세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결국 매출 성장률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장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전전 분기가 265%였고요. 네. 그리고 이 1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였습니다. 네. 근데 요 다음 분기에 나오는 매출 성장률이 과연 그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실적이 발표되기까지는 한두 달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는 그렇게 크게 뭐 어떻게 조정받는 뭐 그런 상황은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엔비디아 가격이 어디까지 온 거죠? 제가 가격까지는 못 봤는데요. 네. 네. 55개 증권사 네네. 전체의 그 의견을 보면 목표 주가를 130달러 선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찾아봤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PER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 78.92배.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67.51배.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보통 퍼다 이렇게 하면 네네. 어느 정도면 이제 네. 어느 정도 그 가치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어때요? 이 AI 혁명이라는 게 네. 결국 2022년 11월에 예. 오픈 AI가 챗 GPT라는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 엔비디아의 평균 통상적인 PER 주가 허가? 수익 비율이 통상적으로 한 80배에서 90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그 PR은 네. 과거 실적을 가지고 아마 밸류에이션을 한 것 같고요. 네. 보통 포워드 실적이라고 해서 향후 올해 나오는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아마 한 40배대 중후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히려 그러면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네. PR은 떨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어쨌거나 지금 AI 그 가속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 보면 굉장히 비싸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부족해요. 여기저기서 달라 그러는데 네네.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뭔가 연합체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대신할 기술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술과 또 이런 기술을 만들려는 기업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사실상 AI 반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대체하려고 칩을 내놓은 회사는 이제 AMD. AMD, 네. AMD의 MI300X라는 칩이 지금 네.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의 대항마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어떤 점유율 차이가 아직까지는 별로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엔비디아 칩이 훨씬 더 잘 팔리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리고- 유럽 AI 네. 그 스타트업인가요? 사일로 AI도 인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AMD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은 엔비디아 칩을 사는 이유는 네. AI 개발자들이 사는 이유는 엔비디아 칩 자체도 좋지만 네. 엔비디아 칩을 사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맞아요.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AI 개발자가 만약에 AI를 개발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족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써야 되는데 네. 엔비디아 칩을 사면 그런 족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갖다 쓰면 되거든요. 소스 코드들을. 네. 그런데 AMD의 칩을 쓰면 그게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쿠다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전환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번역이죠. 네. 알겠습니다.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까다롭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떻습니까? 그 이제 HBM의 가장 큰 그 단점이 이제 엄청난 전력 소요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한다던가 다른 최첨단 기술이 좀 계속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좀 주목해 볼 만한가요? 네, 일단 AI라는 게 사실 생각지도 않게 전기 수요의 폭증을 일으켰죠.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전기 수요가 늘은 적이 없는 나라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 수요가 폭증했던 거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때 닷컴 버블, IT 막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때는 인터넷망이 깔렸잖아요. 그러면서 네. 전기 수요가 막 늘었고 지금 대부분의 그때 전기 어떤 인프라들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네. 그 이후로는 15년 동안 전기가 수요가 늘지 않으니까 네.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의 AI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이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데이터 센터는 미국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전기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미국이 지금 깜짝 놀라서 이런 쪽에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변압기나 이런 쪽 인프라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뜯어보면 전기 수요를 뜯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라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이렇게 아파트처럼 쌓아놓고 쓰고 있는데 거기서 연산을 담당하는 전기 수요는 한 4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요. 네. 나머지는 나머지 60%. 네. 그 중에서 40%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어컨 트는 데 나옵니다. 그 기기를 식히는 거. 네, 맞습니다. 과열된 거를. 네,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 20도에서 25도의 온도에서 제일 잘 작동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가면 네. 굉장히 서늘합니다. 냉각기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공냉식이라고 해요. 에어컨처럼 이렇게 막 틀어놓고 그게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오냐면
공랭식 대신에 네. 물을 그 액체를 가지고 열을 낮추는 그거를 리퀴드 쿨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액체 냉각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반도체 칩 바로 위에다가 알루미늄 관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혀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게 전기 소모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아예 그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네. 약간 기름 같아요. 그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서버를 그냥 폭 담가버립니다.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네네, 맞습니다. 네. 전기가 통하면 안 되잖아요. 물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서버를 폭 담그면 그게 이머전 쿨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칩 냉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기술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전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이 참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전에 있었다가 또 너무 많이 경쟁해서 많이 만들어내서 또 재고가 있어서 한참 또 골칫거리였는데 앞으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면 다시 또 과잉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도 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반도체 사이클은 공급 부족이 엄청난 시세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시세의 끝은 공급 과잉으로 끝나는 끝나더라고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을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많은데 지금 공급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칩 수요 그리고 TSMC의 가동률. 사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이게 철저하게 AI 중심으로 수요가 좋은 거고요. 우리 이제 레거시 디램 쪽은 계속해서 지금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그 레거시 팹이 100%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관련 상품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신데 과연 어느 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미 너무 많이 왔고 아까 방송 첫머리에 벌써 이미 약간 목까지 와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나요? 좀 목에 찼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약간 좀 신중해야 된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언제 들어가야 좋은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보고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 정도에서 이제 수익을 거두고 나와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쭙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라는 건 사실 그 원자재 사이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클리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유 같은 원자재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이클을 그리는데 반도체는 보통 올림픽 주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4년을 네, 맞습니다. 4년을 중심으로 상승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하락 사이클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 사이클인데 우리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 주가로 보면 작년 초부터 상승했고요. 실제로 맞아요. 업황은 작년 4분기부터 돌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보통 9개월 선행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벌써 1년 6개월 됐고 짧으면 이제 6개월 정도 사이클이 남았고 길면 한 9개월 정도 사이클이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클에 보통 그 막바지에 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도 좋고요.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반도체 그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담아놓는 조금 담아놓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하고 지금하고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AI로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어떤 올림픽 사이클처럼 갈까? 이게 또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실제로 이번 사이클은 과거 전통 사이클하고 굉장히 다른 양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는 철저하게 오르는 종목만 올랐고 전통적으로 그냥 오르던 종목들은 거의 시세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무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정치 이벤트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반도체는 사실 정치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적어도 10월까지는 미국 테크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어떤 테크 주식들은 이제 조금씩 조심하면서 현금 비중 가지고 가면서 좀 빠질 때는 오늘같이 많이 빠질 때는 조금씩 이제 담고 그리고 좀 다시 상승이 날 때는 좀 더 덜어내서 현금 비중 확보하는 이런
전략들이 중요할 것 오래된 같습니다. 그 증시 격언이 떠올라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네네. 네. 이번 한 주간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반도체 특집을 방송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 결산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시 온 반도체 호황.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 기회를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개인들 차원에서도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도 하게 되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어떤 거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네. 일단 하반기 정치 이벤트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요즘에 테크 AI 혁명은 사실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번 사이클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둘 다 재선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선의 윤곽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조정이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좀 잘 넘어서면요. 네. 올 하반기를 내년을 위한 준비로 좀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그 노르웨이 하면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였는데요. 1970년대 북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는 자원에서 얻은 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오일 펀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노르웨이의 투자 공식을 담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 오늘은 자원을 축복으로 바꾼 예. 네, 노르웨이의 얘기를 담은 책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이 책은 세계 최대의 연계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관한 책이고요. 네. 그 국부펀드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국가의 부 여유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KIC라고 한국투자공사라고 네. 국부펀드가 있고요. 그 중동 지역에 최근에는 오일 펀드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세계 최대 현재 국부펀드가 바로 이 노르웨이 이 국부펀드입니다. 이 네. 정식 명칭은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아, 그렇군요. 예, 네. 별칭으로는 그냥 오일 펀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71년도부터 해저에서 네. 그 유전이 해저 유전에서 석유가 채굴되기 시작해서 유럽 최고의 석유 수출国가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도 이 석유를 그 수출해가지고 돈을 그냥 썼어요. 네, 네. 근데 계속 쓰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노르웨이 정치인들과 그 사회 리더들이 만약 이 자원이 다 고갈된다면 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90년에 그 이 판매 수익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으로 해서 네. 펀드를 만들어서 후배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네.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고 노르웨이 중앙은행 산하에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 산하에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네. 3월 말 기준으로 17조 7천억 크로네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200조가 넘습니다. 1크로네가 한 128원 정도 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6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한 4배 가까운 돈이 있는 거고요. 아.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이 펀드를 청산하면 노르웨이 국민 한 명당 2억인가 3억씩 돌아간답니다. 돈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이 책에는 70여 개국에 9,200개 기업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네. 아직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 책이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네. 72개 국가에 투자하고 있고요. 아.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 자원을 가졌다고 다 그 나라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원의 저주 그러면 이 아프리카 를 떠올리게 되죠.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을 생각을 하고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원의 저주는 원래 네덜란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 네덜란드는 굉장히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검소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1959년도에 북해에서 네. 대량의 가스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출이 되니까 굉장히 경제가 좋아졌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된 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일 산업, 그러니까 가스 산업 분야의 사람들이 고연봉자가 되니까 다 인재들이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다른 업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만큼 연봉을 줘야 되니까 네. 물가도 계속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임금도. 아, 네.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 화폐 가치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네.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쉽게 돈을 버니까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두고 네덜란드 경제학자들이 만든 말이 네덜란드 병. 네, 네. 옛날 영국 병도 있었죠. 네. 예, 영국에서는 네덜란드 병. 이것이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가스전을 발견한 것이 자원의 저주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던 말이고요. 네. 근데 그 노르웨이는 이 자원의 저주를 빗게 간 겁니다. 이거에서 누가 가장 평가를 하냐면 촌균세 많이 읽으신 책이죠. 우리나라. 어려운 책이에요.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네.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극찬을 합니다. 그 자원의 저주를 금융과 투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노르웨이다.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 판매 대금으로 흥청망청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익의 78%를 세금으로 징수한 다음에 이를 펀드를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거다. 네, 네. 노르웨이는 기름값이 안 싸답니다. 아, 그래요? 옆 나라 스웨덴보다 더 노르웨이 비싸대.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가서 노르웨이 고등어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가보지 못했고 수입하는 고등어 맛이 없을 거라고 늘 생각했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서 그 저 노르웨이 이후에 잘 고등어 먹습니다. 좋아하는데 노르웨이 못 가봤지만 잘 먹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합니다. 천연 자원의 저주를 깨고 전 국민을 위해 자원 이익을 축적한 아주 보기 드문 사례이다. 네, 그래요. 네. 자,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네. 개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국가든 개인이든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문장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적인 부를 보호하고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모토예요. 너무 멋있어요. 네, 홈페이지 딱 네. 들어가서 보면은 딱 되고 그래서 개인의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석유를 금융자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인은 뭡니까? 인적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근로를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그 인적 자산을 제공을 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번 돈을 금융 자산으로 바꿔 넣는 것이 우리가 네. 뭐 연금 같은 거 투자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미래를. 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석유라는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개인들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인적 자산, 네, 자원을. 인적 자산을 네. 금융 자산으로 바꾸는 거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 이 처음에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주로 국내에 투자했었어요. 국내 채권을 사고 주식을 샀지만 지금은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네. 노르웨이는 거의 투자하지도 않아요. 노르웨이에는 예, 많이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1.5%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주식을 하다가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네. 대체 투자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프라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4개 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주식 비중이고요. 주식 비중이 많을 때는 70%까지. 그래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 중심의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이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수익률이 연평균 6%가 좀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6%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년 일정 금액을 노르웨이 정부에 주면서 쌓아 올리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이게.
국부펀드에서 예, 일정 수익금을 정부가 쓰게 주고 나머지로 또 계속 그렇게 운영해도 6%가 된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개인들이 나중에 우리가 연금이 있으면 운용하면서 좀 빼서 써야 되거든요. 네.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때는 특히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자산 배분 정책과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네. 투자의 비율을 줄이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사례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주식 자산 배분 목표치가 전체 포트폴리오 60%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금액 60%를 주식으로 채우는 건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폭락을 하니까 네. 비중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세요? 막 팔아치우죠. 팔아치우거나 도망가 버리고요. 예. 근데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때 계속 사들입니다. 60%를 채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자산 배분 정책을 수립하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리밸런싱만으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번에 몇십 프로 이런 게 아니고.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꼽고 있는 게 지속적인 투자. 계속 투자를 하는데 왜냐하면 석유 판매 대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꾸준히 들어오니까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일종의 적립 투자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발생하는 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계속 투자해서 뭐냐면 금융자산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석유 판매 대금인 것이고 세금인 것이고 저희는 뭐냐면 내 노동력에서 번 일부를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서 적립식과 같은 형태로 금융자산화 시켜내는 것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그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인데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바닥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집값이고 주가고 그쵸.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거의 신의 경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제일 바닥일 때 사는 걸 우리 바이 더 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바닥에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적립식으로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이 딥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수익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자해서 바이 더 딥 구간을 도망가지 않고 최바닥인 구간을 그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게 나는 공포가 아니라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꾸준히 계속 사들이면. 내가 바닥은 알 수 없지만 계속 사면 바닥에서 사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렇게 했고 개인들도 우리가 적립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아까 저는 참 그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정적인 부를 보호하고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엄청 멋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금 당장 어떤 선심성 복지 정책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이 확 와닿거든요. 그리고 가게도 마찬가지요. 맞습니다. 부모들이 지금 자녀들한테 좋다고 막 펑펑 쓸 게 아니라 아끼고 저축하는 걸 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영일만의 소리도 만약에 석유가 나오게 되면 막 퍼주지 말고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기름값이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네덜란드를 하지 말고 노르웨이처럼 하자.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잘 운영을 해서 그 후손들에게 미래를 남겨주는 이런 멋진 펀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투자 철학과 전략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거기서 우리가 개인이 배울 수 있는 점을 쭉 한 번 더 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 책 표지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최소한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자. 둘째, 시장을 이기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뭐 인덱스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공격적으로 막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라는 얘기인데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영 목표는 뭐냐면 화폐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화폐 가치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채권이나 예금만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지 않고 인덱스만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는 내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펀드에서는. 세 번째는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해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업을 볼 때. 부도덕한 기업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배구조가 나쁜 회사들도 언젠가 위험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최고의 타이밍이란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오래 보고 길게 꾸준히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이런 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타이밍을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라라고 이제 이 책에 저자는 조언을 하고 있죠. 이상원 센터장님께서는 늘 그 적립식 투자, 장기 투자를 예.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개인 그 투자에서도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네. 달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제가 뛰어난 투자가가 아닌 걸 일찍 알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가장 쉽게 투자하고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이 적립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부펀드 이게 노래국 부펀드처럼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